네, 신호전달 이번 시간에는 나치 신호전달에 대해서 배워볼게요. 나치란 말을 사람들이 잘 안 쓰다가 요즘 나치가 유명해진 게 바로 그 나치 이 아이폰의 이 나치 때문에 유명해졌죠. 그 전까지는 나치란 말을 사람들이 잘 몰랐어요. 그죠? 이렇게 재킷 칼라 같은 이렇게 움푹 들어간 부분을 나치라고 불러요. 나치 유전자는 1924년에 초파리 날개 여기 이렇게 보통 정상 날개 이렇게 생기는데 나치 유전자가 망가지면 이렇게 홈이 생긴대요. 그래서 홈 생성과 관련이 있는 유전자로 처음 발견되었어. 처음엔 초파리에서 발견된 게 많죠, 그죠? 나치 신호 전달은 특히 개체 발생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에 나치의 리간드는 둥둥 떠다니는 성장인자나 사이토카인처럼 둥둥 떠다니는 서로 돌아다니는 물질이 아니고 이웃 세포의 표면에 존재한다. 그래서 특히 발생 과정에서는 서로 세포와 세포 사이에 인터랙션 같은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뭐 다른 성장인자 같은 경우에는 떠다니다가 이제 한 세포가 이렇게 멀리 있는 세포가 성장인자를 내놓으면은 여기 근처에 있는 다른 세포의 리셉터에 딱 결합해가지고 신호가 전달되는데 발생 과정에 관여하는 라이간드와 수용체들은 이렇게 이웃 세포의 당연히 수용체는 표면에 있고 그 라이간드도 이웃 세포에 이렇게 표면에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솔루블한 둥둥 떠다니는 라이간드가 아니고 다른 세포의 표면에 있는 라이간드가 표면에 붙어서 존재하는 라이간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둥둥 떠서 돌아다니는 물질이 아니고 이웃 세포의 표면에 존재한다. 나치 라이간드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델타라는 것은 이웃 세포의 막단백질로 존재한다. 그래서 이웃 세포에 나치 라이간드, 델타 라이크, 잭드, 나치 라이간드가 델타 라이크, 잭드 이런 것들이 있다. 그죠? 유명한 것들이에요. 라이간드 결합했구나 신호를 보내볼까? 라이간드가 결합해서 그 신호를 인지하면은 요 멤브레인 밑에 나치 리셉터를 가지고 있는 멤브레인 밑에 감마 시크리테이즈라는 엔자임이 있어요. 시크리테이즈. 뭔가를 분비하는 엔자임 같죠? 감마 시크리테이즈. 얘를 딱 잘라가지고 나치의 요 아래쪽 부분, 나치 인트라셀룰라 도메인, 나치 인트라셀룰라 도메인. 그래서 NICD라고 해요. 얘를 잘라버린다. 얘를 왜 잘라버릴까? 아주 독특한 방법이죠. 다른 단백질을 인산화시키거나 그러는 게 아니고 자기가 시그널링 몰레큘을 세컨드 메신저, 일종의 세컨드 메신저라고 할 수 있죠. 세컨드 메신저 치고 너무 큰데 그래서 얘를 만들어낸다는 거죠. 딱 잘라가지고 나치의 리셉터에 라이간드가 가서 결합하면은 멤브레인에 있는 감마 시크리테이즈가 활성화되어서 나치 리셉터의 일부분을 잘라낸다. 하반신을 잘라낸다. 잘라진 나는 뭘 할 것 같니? 다음 페이지로. 자, 잘라진 나치의 인트라셀룰라 도메인, 나치 리셉터. 녹화를 실컷 했는데 제가 포즈한 상태에서 강의를 해가지고 그림들은 남아있는데 녹화가 안 돼서 지금 다시 하는 거예요. 이 나치 리셉터가 여기 라이간드가 결합하면은 나치가 결합하면은 이 감마 시크리테이즈가 활성화되어서 나치 리셉터의 하반신을 자른다고 그랬죠. 자르면 얘가 무슨 역할을 할까? 여태까지 많은 신호 전달 패스웨이를 보면은 리셉터에 라이간드가 결합하면 카이네이즈가 액티베이션 돼서 여러 가지 세컨드 메신저가 생겨서 서로 인산화시키고 결국은 해관으로 트랜스크립션 팩터가 들어가서 유전자를 발현시키더라 이런 거였죠. 자, 그것과 비슷하게 이건 아주 클레버하게 자신의 리셉터의 하반신을 잘라서 얘가 어디로 들어가요? 핵 안으로 들어가서 마치 세컨드 메신저는 아니죠. 세컨드 메신저는 굉장히 분자량이 작고 그래야 되는데 얘는 단백질의 일부분이니까 굉장히 크기가 커요. 세컨드 메신저라고 부를 수는 없지만 어쨌든 얘가 잘라져서 핵 안으로 들어가서 CSL이라는 전사인자의 의존적인 전사를 돕는다. CSL이라는 트랜스크립션 팩터가 있어요. 그래서 CSL이 달라붙는 프로모터를 가진 여러 유전자. 그래서 CSL 디펜던트 진, CSL 의존적인 유전자들, 결국은 나치 유전적인 의존자들이라고 봐도 되겠죠. 비슷한 거죠. 그죠? 나치가 활성화되면은 NICD가 만들어져서 핵 안으로 들어가서 CSL과 같이 결합하여서 CSL이 프로모터에 결합하면 그
다운스트림에 있는 유전자들을 발현시킨다. 나치 신호 전달은 이웃세포 표면에 존재하는 라이간드에 의해 매개되므로 개체 발산 과정에서 특히 중요한 신호 전달이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나치 유전적인 유전자가 발현되는데 이것들은 발생 과정에 매우 중요하다. 발생 과정에 뭐 수정란이 세포가 2개가 되고 4개가 되고 8개가 되고 이렇게 많아지게 되면은 어느 정도까지 이 세포들이 다 동일한 세포죠. 여러 가지 발현한 유전자 면에서 동일한데 어느 순간 이제 서로 다른 세포로 분화하게 되죠. 서로 다른 세포로 분화할 때 얘네들이 이런 지구가 아니라 세포예요. 수정란이 분열해서 만든 그런 형태예요. 근데 얘네들끼리 서로 뭐 시그널링을 주고받아가지고 근처에 있는 세포들을 다른 세포로 만들게 하는 거죠. 뭐 얘는 뭐 이런 세포, 발가락을 이루는 세포, 내장을 이루는 세포, 뭐 센트럴 너버스 시스템, 뭐 뇌 같은 걸 만드는 세포 이런 식으로 옆에 있는 세포를 다른 세포로 분화하게 하는데 그런 신호가 바로 나치에 의해서 주로 전달이 된다. 나치 신호 전달은 여기서 끝내고 이번엔 윈트, 굉장히 간단하게 끝냈죠, 그죠? 윈트 신호 전달에 대해서 볼게요. 윈트 신호 전달, 윈트, WNT라고 쓰고 W는 대문자, N하고 T는 소문자. 윈트라고 읽는다. 왜 운트나 원트나 완트가 아니고 왜 윈트냐? 원래 윈트가 초파리에서의 윙리스 그리고 마우스에서의 인트라는 두 유전자의 이름이 합쳐져서 생긴 거예요. 그래서 윈트라고 쓰면 너무 기니까 되게 유전자 이름을 3글자로 하는 게 뭔가 멋있어 보이죠. 그래서 I를 빼고 WNT라고 쓰고 윈트라고 읽는다. 라고 쓰고 윈트라고 읽는다. 1982년 생쥐에서 돌연변이가 일어났을 경우 유방암을 발병시키는 유전자 인트1 망가지면 유방암이 생겨요. 그리고 알려졌으나 처음에는 이렇게 알려졌어요. 먼저 생쥐에서 발견되었는데 초파리에서 역시 어떤 유전자가 망가졌더니 날개를 못 만들더라. 날개 없는 초파리가 생기더라. 윙리스, 표현형과 관련된 유전자. 윙리스가 망가지면 날개를 못 만들더라. 그런데 알고 보니까 걔네들이 서로 같은 유전자더라. 그래서 이름을 마우스 연구하는 사람하고 초파리 연구하는 연구자들끼리 서로 만나서 우리 서로 다른 얘기 하지 말고 이름을 통일합시다. 그래서 윈트라고 하기로 하자. 윈트 어디서 많이 들어본 건데 그런 유전자들을 올솔로그라고 한다. 서로 다른 종의 하나는 초파리예요. 하나는 마우스에 있는 유전자지만 서로 같은 오리진을 가지고 있는 공통 조상에서는 같은 유전자였을 유전자를 우리가 올솔로그라고 해요. 그래서 초파리의 윙리스와 마우스의 인트원은 올솔로그다. 그죠? 포유류와 곤충의 유전자가 서로 유사한 쌍이었다니 참 재미있네요. 안녕, 나의 이름은 윈트. 윈트 신호 전달에서 라이간드로 작용하고 내가 결합하는 수용체, 리셉터는 프리즐드야. 프리즐드. FZ라고 써요. 역시 이런 이상한 이름들은 초파리에서 온 경우가 많죠. 인간에게서 윈트는 윈트 1, 윈트 2, 윈트 2B, 윈트 3 등 많은 종류가 있다. 물론 외울 필요는 없어요. 자, 윈트는 그래서 뭐다? 리셉터가 아니고 라이간드다. 지금까지 많은 신호 전달의 이름이 리셉터에서 붙어졌죠. TGF 리셉터, TGF 신호 전달은 라이간드네. EGFR, EGF 신호 전달이라고 하기도 하고, 나치의 경우에는 나치 리셉터에서 이름이 왔는데, 윈트 신호 전달, 윈트는 뭐다? 라이간드다. 그럼 윈트의 리셉터는 뭐다? 프리즐드, 세포막을 7번 관통하는 1번, 2번, 3번, 4번, 5번, 5번, G 프로테인 커플드 리셉터, G 알파, 베타, 감마가 앞에 있겠죠. 그죠? G 프로테인 커플드 리셉터이다. 자, 그래서 이 윈트 시그널링은 두 가지 시츄에이션으로 우리가 나눠서 생각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윈트가 없을 때, 라이간드인 윈트가 없을 때, 이 세포막이죠. 외부, 내부. 윈트 리셉터 아까 프리즐드라고 했죠. 윈트 라이간드가 없으니까 자고 있죠. 근데 윈트 프리즐드 말고 공수용체 같이 결합하는 리셉터인 LRP라는 코어 리셉터가 있고 주변에 있는 단백질인 디슈베르드라는 단백질도 있어요. 얘네들이 다 자고 있다. 아무 일을 안 하고 있다. 그러면은 얘네들이 아무 일도 안 하면 세포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여기 보면은 디스트럭션 컴플렉스 파괴 복합체라는 놈이 있어요. 4가지 단백질 엑신, APC, CK, GSK3 베타라는 4종류의 단백질로 만들어진 그런 복합체인데 얘는 파괴 복합체. 다른 단백질을 파괴하는 성질이 있어. 어떻게? GSK3 베타가 글라이코겐 신테이즈 카이네이즈 3 베타인데 프로틴 카이네이즈예요. 이름은
글라이코겐 신테이즈, 그래서 글라이코겐 포도당 대사에 관여하는 효소인데 글라이코젠과 포도당 대사에만 관여하는 게 아니라 역시 윈트 신호전들에도 관여하는, 즉 한 단백질이 두 가지 역할을 수행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GSK3 베타가 카이네이즈인데 이 디스트럭션 컴플렉스 안에 있으면 다른 단백질을 인산화시키는데 대표적인 인산화시키는 타겟 단백질이 뭐다? 베타카테닌이라는 단백질이요. 베타카테닌이라는 단백질. 베타카테닌이라는 단백질이 이 디스트럭션 컴플렉스의 구성 멤버인 GSK3 베타에 의해서 인산화가 되면은 인산화된 것을 인지하고 E3 라이게이즈, 베타카테닌의 E3 라이게이즈가 일로 오셔가지고 베타카테닌에다가 유비큐틴을 잔뜩 붙여놓는다. 그럼 어떻게 되냐? 유비큐틴이 5개 이상 붙은 단백질들은 프로테아좀에 의해서 인지가 되어가지고 프로테아좀 안에서 분해가 되죠. 그죠? 자, 프로테아좀에 의한 단백질 분해 기억나지? 베타카테닌이 GSK3 베타에 의해 인산화되면은 프로테아좀이 얘를 분해시킨다. 혈관으로 들어가서 TCF와 만나야 돼서 하는데 억울하다. 혈관에서 TCF가 베타카테닌이 없으면 일을 못하기 때문에 나의 베타카테닌님 언제 혈관으로 들어오실 거예요? 오만의 불만 기다리고 있어요. 이 TCF 의존적인 유전자들을 발현시켜야 되는데 베타카테닌이 없기 때문에 유전자 발현을 못 시킨다는 거죠. 자,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윈트가 없을 때는 디스트럭션 컴플렉스가 활성화되어서 베타카테닌이 세포질에서 프로테아좀에서 분리가 되어서 핵 안으로 들어오지 못해서 TCF 의존적인 유전자가 발현이 안 된다.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 윈트가 있을 경우에는 뭐 굳이 안 봐도 뻔하죠. 어떻게 됐을까? 반대에 일어나겠죠. 그죠? 굳이 안 봐도 뻔하다. 그죠? 자, 예상할 수 있죠. 윈트가 존재할 때, 자, 드디어 내가 왔다. 기다렸지? 자, 윈트의 리셉터인 프리들드, 그리고 옆에 있는 코 리셉터인 LRP가 인산화되고 디쉐벨드라는 놈도 역시 인산화가 되었어요. 윈트의 코 리셉터인 LRP에 인산화가 되면은 이 아까 디스트럭션 컴플렉스의 한 성분인 엑신이라는 놈이 이 LRP와 평소엔 결합 안 하고 있다가 LRP에 인산이 딱 붙으면 그걸 인지하고 LRP와 딱 결합해서 이 디스트럭션 컴플렉스에 4개의 서브유닛이 있었죠. 엑신, GSK3 베타, APC, CK. 이 중에서 3개를 CK와 GSK3 베타를 끌고 가서 LRP와 딱 결합시켜요. APC 혼자 놔두고. 이러면 어떻게 돼요? 디스트럭션 컴플렉스가 못 만들어지죠. 그래서 GSK3 베타가 활성을 갖지 못한다. 그러면은 GSK3 베타가 베타카테닌을 인산화시키지 못하니까 베타카테닌이 핵 안으로 들어가서 베타카테닌의 사랑하는 TCF와 같이 만나서 뭔가 일을 한다? 무슨 일을 할까? TCF와 베타카테닌이 서로 껴안고 열심히 유전자 발현해 보아요. RNA 폴리머레이즈와 함께 베타카테닌 의존적 유전자 혹은 TCF 디펜던트 유전자들을 발현시킨다. 그래서 결국 윈트 시그널링은 베타카테닌 의존적인 유전자 발현을 통해서 특히 중요한 게 발생 과정, 세포 이동, 세포 운명 조절 등을 유도한다. 윈트는 이외에도 물론 다른 신호 전달 기전을 가지고 있다. 자, 이러한 지금 배웠던 윈트가 있고 없고 그리고 디스트럭션 컴플렉스를 통해서 이제 베타카테닌을 통해서 하는 신호 전달을 윈트의 캐노니컬 패스웨이라고 해요. 캐노니컬 뜻이 무슨 뜻인지 궁금하신 분들은 사전을 찾아보세요. 캐노니컬. 정확한 우리나라 말이 지금 잘 표현이 떠오르질 않는데 제가 잠깐만 찾아보고 말씀드릴게요.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뭐 가장 단순한 표준적인 그러니까 윈트의 일반적인 신호 전달 방식. 그러면 캐노니컬이 있으면 뭐가 있을까? 윈트의 non-canonical pathway, 윈트의 non-canonical pathway, 윈트의 non-canonical pathway가 있는데 궁금하신 분들은 찾아보세요. 이거랑은 좀 pathway 진행하는 방식이 달라요. 그것까지 말씀드리진 않을게요. 자, 윈트 시그널링 받고 이번엔 또 희한한 시그널링, 해치혹 시그널링, 해치혹. 해치혹 아시죠? 그 세가의 게임 캐릭터인 소닉 해치혹. 소닉 해치혹이 원래 무슨 동물인지 아세요? 소닉 해치혹이 그 고슴도치죠, 고슴도치. 해치혹이 고슴도치죠. 소닉 해치혹 그러면
소닉이라는 이름의 해지호, 고슴도치. 제가 보기에는 고슴도치처럼 전혀 안 생기고 머리만 삐쭉삐쭉한데 뭐 드래곤볼의 손오공 같이 생겼는데 뭐 해지호이래요, 그죠? 이런 원래는 이 해지호 유전자 이름을 붙인 사람이 그 과학자인데 자기 아들이 뭐 세가 게임을 맨날 하고 있는데 보니까 거기 나온 소닉 해지호이라는 이름을 갖다 소닉 자기가 발견한 유전자에 그 소닉 이름을 갖다 붙여 소닉 해지호이라는 이름을 갖다 붙인 거죠. 그런데 그 이유는 뭐죠? 이 역시 초파리에서 왔어요. 해지호이라는 유전자 이름은 유전자가 초파리의 애벌레 표면에 돌기가 고슴도치처럼 생기게 하는 현상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사진을 잠깐 보여드리는 것은 저작권의 문제가 없을 거예요. 잠깐 보여드릴게요. 의미 있네요, 그죠? 뭐 해치옥 뮤탄트 엠브리오는 저렇게 생겼다, 뭐 이 정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더 관심 있는 분들은 구글 서치를 해보도록 하세요. 역시 나치 윈터와 마찬가지로 발생 과정과 관련 있는 유전자이거든요. 초파리의 그 시그먼트, 이 체절과 관련 발생과 연관해서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있는 그러한 유전자예요. 해치옥 시그널링. 해치옥 시그널링이나 해치옥의 리간드, 나는 해치옥의 수용체 패치트. 자, 해치옥이 해치 혹은 수용체인 패치트에 결합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되냐? 해치옥가 패치트에 결합하지 않으면 패치트가 스무든드 이름이 매끈매끈한, 그죠? 얘는 뭐 초파리의 매끈매끈한 표면과 관련이 있는 그런 유전자에서 이름을 얻었겠죠? 패치트가 나의 활성을 방해한다. 해치옥과 결합하지 않으면 패치트가 스무든드의 활성을 방해한다. 그럼 어떻게 되냐? 이 밑으로 신호 전달이 안 가가지고 여기에 막히는 거예요. 아까 윈트하고 비슷하죠? 그러면은 나는 초파리에서는 CI, 포유동물에서는 글리라고 불리는 전사인자, 트랜스크립션 팩터야. CI 혹은 글리. 스무든드 신호 전달이 없으면, 이거 막히면, 스무든드가 패치드에 의해서 불활성화되면은, 이런 카이네이즈, 뭐 PKA, GSK3 베타 이런 것들이 얘를 CI 글리를 인산화시켜. 여기도 인산화되면은 역시 아까 베타카티닌과 마찬가지로 유비퀴티네이션 돼서 분해되는데 이 CI 글리 중에서 일정 부분이 남는다. 남으면은 남은 애들이 얘가 또 재밌게도 해관으로 들어가가지고 분해된 부분 말고 남은 부분이 잘려지고 남은 부분이 전사 저해자 해관으로 들어가서 트랜스크립션 리프레서로 작용한다. 전사가 안 되게 한다. 재밌죠, 이것도 아주? 그러면 여기 해쪽이 자기 패치드 라이간드와 결합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 반대 현상이 일어나겠죠? 해쪽이 패치트와 결합하면 이제 더 이상 스무든드를 방해를 못한다. 드디어 패치트의 방해로부터 벗어났다. CI 글리의 분해를 막는 신호를 보내자. 굉장히 뭐 복잡해서 아직 완벽하게 다 안 밝혀졌는데 이 책 전 버전에는 여기 뭐 코스탈 이런 것들을 제가 그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벌써 이 초판 책이 나온 지가 5년이 넘었으니까 그 이후에 좀 많은 연구가 된 거죠. 자, 스무든드의 양이 늘어나면, 스무든드가 활성화되거나 안정화되어서 양이 늘어나면은 얘가 커스탈2라는 녀석이 CI 글리를 프로티올라이시스가 잘 안 일어나는 쪽으로 끌고 온다. 약간 신기하죠, 그죠? 이게 일종의 그 메커니즘은 잘 모른다. 코스탈이 CI 글리를 결합하고 있으면은 아까 이러한 카이네이즈들이 인산화 잘 안 되는 쪽으로 유도된다는 거죠. 세포 안에서의 위치에 따라서 인산화가 잘 되는 장소가 있고 잘 안 되는 장소가 있겠죠. 뭐 지역에 따라서 뭐 어느 지역은 뭐 밥 먹을 장소를 찾기가 쉬운데 어느 지역은 뭐 아무리 걸어다녀도 식당 하나 못 찾는 경우가 많은 것처럼 세포 안에 모든 그 도메인들이 다 일정하지 않죠. 여기에는 뭐 카이네이즈들이 많이 몰려 있고 여기에는 뭐 걔네들이 별로 없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스무든드가 CI 글리를 여기 있는 이런 카이네이즈들이 인산화 못 시키도록 잘 보호해준다. 메커니즘을 잘 모른다. 네가 모르면 누가 알아? 그러면 이제 CI 글리가 프로테올라이시스에서 분해가 되지 않고 인산화 안 됐다. 분해 안 된다. 해관으로 들어가자. 그러면 열심히 유전자 발현을 시킨다. 실제로 해쪽 라이간드가 결합하면 스무든드의 양 및 활성이 늘어나는데 그 메커니즘은 아직도 잘 알려져 있지 않고 스무든드와 활성이 CI 글리의 인산화를 막는 기작도 명확하게는 잘 모른다. 그죠? 아직 안 알려진 바가 많다. 근데 좋은 거죠. 연구할 바가 많은 거죠. 그래서 앞으로 이쪽 연구하실 분들은 한번 연구해 보세요.
저는 안 할게요. 그리고 또 이번 신판에 새롭게 들어간 신호 전달, 히포 신호 전달, 하마 신호 전달, 하마 히포 신호 전달. 이것도 그것에 많은 연구들을 하고 있어가지고 아까 제가 녹화 실수해서 녹화를 못한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윈트 시그널링 관련해서 저희 그 친한 선배인 제이모 교수님이 서울시립대에 계신데 우리나라에서 거의 독보적인 윈트 시그널링의 대가시죠, 그죠? 나중에 보시면 굉장히 쑥스러워하실 텐데 그래서 윈트 시그널링 하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 서울시립대 제이모 교수님에 가면은 거의 월드 클래스의 윈트 시그널링 공부를 할 수 있어요. 자, 근데 그분이 또 하나 잘 아시는 게 요즘 히포 시그널링을 또 열심히 하시고 계세요. 히포 시그널링이 뭔가 볼까요? 지금까지 배웠던 많은 시그널링과 마찬가지로 히포 시그널링도 역시 포파리에서 먼저 알려졌다. 히포 시그널링이 고장나면 되게 망가졌을 때의 피노타입으로 알려져 있죠. 아까 윈트도 망가지면은 날개가 안 생기고, 그죠? 나치도 망가지면 날개에 이렇게 나치 모양이 생기고, 히포 시그널이 고장나면은 기관, 올간의 크기 조절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이렇게 초파리가 머리가 커다랗게 자란다. 징그러워. 좀 마치 하마머리 같아. 초파리뿐 아니라 포유동물의 장기, 올간 크기 조절에도 관여하고 암, 캔서에서도 히포 패스웨이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 밝혀져 최근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하고 있다. 여러분들도 재밌으면 해보세요. 히포 시그널링. 물론 초파리에서 먼저 알려졌지만 이 책뿐만 아니라 다른 책도 대부분 포유동물의 신호 전달을 주로 배우니까 포유동물의 히포 시그널링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합시다. 자, 히포 신호 전달이 온 되면 어떻게 온이 될지는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그러면은 우리는 초파리 히포에 해당하는 MST1, MST2야. Let's 1, 2를 인산화해서 활성화한다. MST1과 MST2가 SAV1과 복합체를 만들어서 Let's 1, Let's 2, LATS1과 LATS2를 인산화해서 얘네들이 MST1과 MST2가 인산화해서 활성화시킨다. 그러면 또 복잡하게 Let's 1하고 2는 각각 MOB, MOB1A, 1B를 인산화시키고 인산화된 MOB1A, 1B는 Let's 1, 2와 복합체를 이루어서 얘네들이 테트라머 복합체를 이루어서 Let's 1, 2의 autophosphorylation. 이 phosphorylation이 하나밖에 안 됐었는데 더 많이 인산화가 돼서 두 개씩 됐죠. Let's 1, 2의 autophosphorylation을 일으켜서 autophosphorylation은 자기가 자신을 직접 인산화시키는 것을 autophosphorylation이라고 해요. 많은 종류의 카이네이즈가 자기 자신을 직접 인산화시키는 경우가 많아요. Let's 1, 2를 활성화된다. 얘를 인산화시켜가지고 얘가 다시 얘를 활성화시키면 자기가 자신을 인산화시켜서 fully activation, 활자가 써있죠. fully activation 된다. 그러면 이렇게 활성화된 Let's 1, 2는 누구를 인산화시키냐? YAP과 TAS라는 이 단백질들을 인산화시켜서 인산화된 단백질들은 이번에도 14-3-3 단백질이 등장하죠. 얘랑 결합해가지고 어디 멀리 가서 유배생활 14-3-3하고 결합하면은 거의 귀향을 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유배생활. 딴 단백질과 결합하지 못하게 격리를 시켜준다. 격리가 되거나 인산화를 인지해서 격리가 되거나 또는 요 파스포레이션 된 폼은 유비키티네이션에 대해서 물론 또 얍과 타즈를 유비키티네이션 시키는 E3 라이게이즈가 있겠죠. 유비키티네이션 되면은 프로티아좀에서 분해가 되게 된다. 히포 시그널링이 온 됐을 때. 반면 히포 시그널링이 오프 됐을 때는 어떻게 되냐? 심심하다. 신호 전달도 없는데 잠이나 자자. MST1, MST2, SAB1이 얘네들이 활성이 없어지고 활성화도 못 되고 인산화 시킬 것도 없고 할 일이 없네. 그러면 Let's 1, 2, 뭐 1A, 뭐 1B 얘네들을 다 자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얍하고 타즈가 인산화가 안 되고 세포질의 격리도 안 됐다. 14-3-3하고 결합도 안 하고 인산화도 안 됐으니까 유비키티네이션 돼가지고 프로테아즘에서 분해될 일도 없겠죠. 그럼 얍하고 타즈가 해관으로 들어가서 얍하고 타즈는 직접 DNA와 결합하는 도메인이 없기 때문에 전사인자인 TEAD와 결합하여 유전자 발현을 조절한다. 거기서 만들어지는 단백질 중에 CTGF, CIR61 같은 것들이 있다.
히포 신호 전달 타겟 유전자들 CTGF, CR61, AXL, ANKRD1 등이 발현된다. 얘네들은 무슨 유전자냐? 세포 분열과 조직 성장에 관련된 유전자들이다. 히포 시그널링이 오프 되었을 때는 이런 것들이 발현된다. 그런데 공부를 여태까지 저를 따라서 하신 분들은 갑자기 와서 궁금해질 수가 있죠. 그동안은 뭐 라이간드가 결합하고 뭐 나치의 경우 나치 리세포가 잘라지고 이렇게 시그널링을 턴온하는 그런 이벤트가 업스트림에 있었는데 위에 있었는데 이 히포 시그널링은 과연 어떻게 조절이 되는 것일까? 히포 신호 전달은 어떻게 활성화되는 것이냐? 하마님 대답해 주세요. 히포 신호 전달은 세포 극성, 셀 폴라리티, 시장에서 매울 세포 연접인 어드헤런스 정신에 관여하는 알파 카틴인 액틴 스켈레톤과 연관되는 스펙트린 등에 의해서 활성화되고 물론 EGFR, P3 카이니즈, 맵카이니즈 패스웨이에 의해서도 활성화돼. 하지만 메인은 여기 셀 폴라리티 이런 것들에 의해서 활성화된다. 그리고 셀 정션에 의해서도 활성화된다. 이 정도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히포 신호전달이 온된 경우에는 얘네들이 얍하고 타즈가 분해되고 오프된 경우에는 얘네들이 관련 유전자를 발현시킨다. 재밌죠, 그죠? 자, 호르몬 신호 전달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할게요.